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질적 연구 과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랑 다르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우리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그들을 위한 방법은 뭘까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런 연구 주제를 잡았다고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자, 그러면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지 연구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자, 세부 실행 계획을 구상합니다.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연구 기간 등 연구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이걸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 이탈 청소년이 되게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룹홈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 학교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의 소개로 맺어진 양부모 보살핌을 받는 경우, 단독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총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을 깊이 있게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100명, 200명처럼 대규모로 진행을 하지는 못하고요. 10명과 같은 10명, 한 30명 그 정도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질적 연구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심층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진행하는데 심층 면접은 해묻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캐물어 가면서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찰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가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사람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퉁명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생활을 보니까 아침에 부모님이랑 싸웠구나. 근데 마침 점심때 제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만 급식에 나왔구나. 그래서 배가 고파서 지금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전반적인 걸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찰하는 걸 참여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칠해둔 건 선생님처럼 빨갛게 표시를 해주세요. 깊이 있는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서 대량의 인원을 조사하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을 조사한다는 거. 그리고 캐묻기가 가능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생활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질적 연구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이니까 잘 표시해 두세요. 자, 이렇게 연구를 설계하고 나면 직접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괄호를 쳐놨거든요. 이 괄호에서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게 뭔지 한번 표시해보자. 그렇지. 깊이 있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면접이나 참여 관찰을 진행하고요.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 중에 뭐가 더 잘 쓰일까? 공식적인 자료는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 통계청에서 보여주는 자료 이런 것들일 거고요. 비공식적인 자료는 비공식적이니까 일기, 편지, 낙서, 메모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 자료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비공식적 자료가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일기, 낙서, 편지, 메모와 같은 것들을 비공식적 자료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이런 메모도 있네?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네? 라는 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더 열심히 했구나. 아하, 이 사람이 그래서 행복해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아하 하고 아는 걸 직관적 통찰이라고 불러요. 굳이 통계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런 편지나 낙서나 일기 아니면 이 사람이 답한 내용들, 관찰한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걸 직관적인 통찰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감정이입적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요. 이 문장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과 해석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는 면접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면접을 다 끝내고 나서 자 이제부터 이해해야지? 이게 아니잖아.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1번 질문을 하면 1번에 대한 해석을 하고 2번 질문을 하면 2번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양적 연구는 이렇게 돼요. 양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는 질문지를 뿌리는 것 또는 실험을 하는 거고요.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이제 질문지를 다 걷어서 이 100장이 되는 질문지를 통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료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랑 그러니까 자료 수집은 질문지를 나눠주고 거두는 것까지가 자료 수집이야. 이제 이 100장이 딱 모이게 되면 이 100장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수집과 분석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일기를 읽는 과정에서 해석하는 게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보니까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커지면서 낙관적인 기대가 축소되지만 다른 사람들, 학교, 직장 생활을 통해 인맥이 넓어지면서 꿈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대요. 그래서 결론 도출. 자, 예시를 볼게요.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막연히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화했지만 인맥의 확대와 현실성 있는 목표를 통해 적응을 해가더라. 따라서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진로 체험을 통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양적 연구랑 구분해서 질적 연구의 단계들을 외우고요. 그 중에서 빨간 색깔 표시해 둔 것들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이구나 하면서 이제 한번 익히는 과정을 좀 거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린트 14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가 뭔지 한번 골라봐봐. 그렇지, 왼쪽에 있는 게 양적 연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질적 연구의 사례입니다. 양적 연구는 무조건 가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설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거여야 되고요. 그런 주제가 측정, 계량화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할 거야. 그 말은 서울 지역에 있는 학업 성취도,
부산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경북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이런 것처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게 독립 변수가 될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라는 것 자체가 뭐 평균 90점, 평균 80점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측정, 계량화가 가능한 주제이고요. 자, 두 번째도 보면 주거용 지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땅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거용 지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지가, 가격, 땅값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것과 이게 독립변수고요. 아파트 가격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땅값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측정과 계량화 수치로 나타내는 연구 주제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이 높으면 언어 능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이걸 밝혀내야겠지. 근데 언어 능력은 보통 점수로 나타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특히나 측정 계량화가 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양적 연구는 가설이 꼭 필요하고요. 그 가설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딱 두 가지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적 연구는 두 변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이 사회 현상에 담겨 있는 생각, 의미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두 변수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살피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교사의 수업 시간 언어 사용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이 문화기술지는 나중에 참여 관찰이라는 걸 배울 때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이거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이게 쭉 계속해서 관찰해서 적는 거야. 그래서 사회문화 수업 선생님이 일반에서 대체 어떤 어투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를 쭉 관찰해서 적는 것. 지금 두 가지 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할 거예요. 관찰하면서 기록을 쭉 할 거야. 모든 것들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 40대 기혼 여성의 생애사 연구. 그러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30, 40대 결혼한 여성이 이때까지의 삶이 어떻게 왔는가 이걸 보려면 이때까지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니?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네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생애사, 이 사람의 삶 전체적인 것들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베이비붐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은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등 수학 예비교사의 진학 동기, 수학 전공 공부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특히 이 사례 연구들은 이 예비교사들이 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지, 왜 하필 수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깊이 있게 사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 연구를 할 때는 소수 사례 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를 비교해서도 파악을 해두세요.
연구 주제만 가지고도 이게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사례들을 보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연습도 해주세요. 자,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잠깐 멈추고요.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질적인지 양적인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선생님은 표시를 했다고 치고 지금 바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장점 칸에 들어갈 건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단순히 통계 자료나 법칙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칸은 양적 연구거든요. 양적 연구는 우리 사회 현상을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걸 통해서 되게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정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어떤 우리 학교 급식을 찬성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51%고 반대하는 게 49%야. 애기 꼴랑 2%의 차이지만 되게 정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연구를 끌어낼 수 있잖아. 되게 정밀하잖아. 2%의 차이만 가지고도 우리 학교 아이들은 급식을 찬성하는 게 더 많다라고 결론을 정확하게 낼 수 있잖아요.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점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아까 정밀하다고 얘기하는 건 수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수치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51.9%와 48.1% 이렇게도 세밀하게 더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점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건 양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모든 사회 현상을 수치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전부 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어, 얘들아? 그래서 계량화, 수치화해서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현상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찬성 51%, 반대 49%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수 있어요. 이걸 피상적이 피자가 겉피자거든. 겉할 때 속이 아니라 겉만 휘두른다 해서 피상적인 연구야.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급식을 좋아하는 애가 51%고 반대가 49%야. 근데 대체 왜 좋아하는 애가 51%야? 그 깊이 있는 생각까지를 못 가요.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찬성이 더 많아. 그 정도에서 그치니까 수박 겉핥기식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옆에 있는 칸은 질적 연구인데 질적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생각을 파악하기 때문에 소수의 생각만으로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하거든. 일반화도 못하고 법칙을 발견하는데도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연구자가 괜히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약간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구자가 이 사람이 진짜 기분이 나쁘구나. 우리 학교 급식을 많이 싫어하구나. 이런 식으로 괜히 좀 더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가 싫어서 선생님 오늘 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본 면접자가 너무 거기다가 감정을 이입해서 얘가 진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편중된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선생님 오늘 공부하기 싫어요. 그 정도에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이 괜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걸 잘못된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차라리 설문지를 했으면 예, 아니오로 가려질 수 있는 걸 괜히 면접을 진행해가지고 괜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다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 아니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근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다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보통은 섞어서 연구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자.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규칙을 발견할 때는 양적 연구가 유용하고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유용합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는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질적 연구가 안고 있는 객관성의 부족과 일반화의 어려움을 양적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두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연구 사례를 볼게요. 사이버 공간에서 도움 활동을 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 왜 그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질문 올린 거에 대해서 내가 답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요즘에 블로그 보면 쌤은 블로그를 통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게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해두니까 쌤이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낯선 데를 놀러 가도 이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 길 안내해둔 거 이런 걸 보면 쉽게 찾아가지더라고요. 이런 도움 행동을 왜 할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심층 면접을 할 수도 있고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4단계에서 질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일단 면접을 했다는 점에서 양질적 연구고요. 4단계에서 질문지를 했다는 거에서 양적 연구를 활용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좋은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 너네 질문지를 보면 질문지를 해놓고 동그라미 1, 2, 3, 4, 5 해서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 선택지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봐봐. 당신은 네이버 지식인에 정보를 주는 글이나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예, 2번 아니요 해서 1번이라고 했어. 그러면 왜 그런 지식인에 그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나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지식을 나누는 게 좋아서, 동그라미 2번 그걸 답글을 달면 나한테 뭔가 포인트가 주어져서, 동그라미 3번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선택할 것 같은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동그라미 1, 2, 3, 4, 5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안 담겨져 있거든. 그래서 응답 항목, 즉 선택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면접을 앞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사례 2번, 현대인의 운동 중독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구 대상에서 볼까? 400명을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양적 연구일까, 질적인 연구일까? 그렇지,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을 연구할 때는 질적 연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통계 처리를 하는 게 더 좋거든. 400명의 경우에는 대규모라서 질문지법을 설문지를 뿌렸다가 거두는 질문지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양적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수를 대상으로는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건 질적 연구에 해당돼요. 이렇게 단서를 보고 이게 질적 연구인지 양적 연구인지를 파악하는 연습도 필요하니까 단서들을 잘 익혀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단서들을 잘 캐치하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